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 파일 방송 여부를 두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야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 파일도 함께 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양측은 상대방을 폄하하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르면 오늘 선거운동 전면 쇄신안을 내놓고 대선 레이스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발표된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정반대로 집계되는 등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흐름을 예측하기 힘든 혼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설 연휴 전 첫 TV 토론으로 캐스팅 보트 층에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자,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옥 교수, 서정욱 변호사, 이두화 국민의힘 선거본부 법률지원단 부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소식은 지난 한 주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입니다. 이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 파일과 관련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녹취 파일이 아마 다른 방송사를 통해서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관욱 교수님, 네. 이 법원이 7시간 분량에서 일부 제외를 하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이 녹취록 공개 이후 이 일부분만 공개가 되는 거겠지만 파장이 크겠죠? 아무래도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 판단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상 국민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상식적이거나 뭐 보편적인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면 왜 이런 생각을 또는 인식을 이 후보의 어떤 부인이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설 연휴의 어떤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되는 내용이 결정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이냐가 이제 모든 것을 가늠할 텐데, 지금 사실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맞다고 한다면 굉장히 부정적 효과가 아마 윤석열 후보에게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번 이 김건희 씨 녹취록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판결문도 보지 못했고 제 일정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걸 뭐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서 뭐라고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일반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언론 탄압이라는 거는 힘이 있는 집권 여당이 하는 것이지 야당이 언론 탄압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이 녹취록을 방송한다는 내용에 관련해서 이제 MBC를 항의 방문하자 윤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변호사님. 이 내용이 방영된 뒤에 파장이 어떨 걸로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도 변호사님께 여쭤보는 건데요. 추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법적 조치를 좀 이제 더 추가를 하는 것도 예고된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MBC랑 관련돼서 추후로 법률적인 조치를 더 취하겠다 이런 거는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혀 이 녹음 파일을 안 갖고 있어요. 네. 뭐 김건희 대표는 이 전화하면서 사적인 대화라고 생각했으니까 녹음할 생각도 못 구했고요. 저희는 지금 떠돌아다닌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진본인지 뭐 알 수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방송을 해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했을 때 근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뭐 이렇게 수십 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6개월 동안 했고 그다음에 그게 7시간이 넘는다. 이 정도는 확인이 서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근데 그거를 전부 틀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전부 틀겠다는 얘기가 아니면 일정 부분 그중에 축약을 해서 편집을 해서 틀겠죠. 다 못 트니까. 그럼 편집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근데 편집된 게 왜곡되거나 아니면 전후 맥락 같은 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거나 하면 후보자 비방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 방송하는 걸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 있을 때는 추후에 법률적인 조처를 취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제 배포를 할 사람이 그 서울의 소리의 이땡땡 기자, 이땡땡 촬영 기사라고 판결문에 나와요. 이땡땡 촬영 기사 그분이 갖고 계실 텐데 그분이 녹음의 당사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가처분 신청을 한 게 있어요. MBC 말고도. 그래서 그거는 월요일 날 또 신문기일이 잡혀 있으니까요. 네, 내일이군요. 예, 월요일 날 또 이 부분이 진행돼서 결정이 나올 겁니다. 네, 김건희 씨와 이 기자, 그러니까 6개월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서 7시간 넘게 통화를 했다. 이렇게 짧은 통화는 아닙니다. 김건희 씨 측과 이 녹취를 했다는 기자 측은 서로 왜 이 녹취가 이루어졌는지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시죠. 맨 처음 김건희 씨와 통화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울의 소리 이 기자입니다. 이렇게 50여 차례가 넘는 통화를 한 거는 김건희 씨 측에서 서울의 소리에 엄청난 관심이 많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통화가 이어지지 일방적으로 어떤 대화를 한다면은 또 질문만 한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통화가 이루어졌겠냐. 현재 이 사건에서 이 녹음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 기획을 한 후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그에 따라서 친한 관계가 된 후에 그 후에 매우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겁니다. 양측의 입장은 이렇게 다릅니다. 녹취 파일이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이제 얘기는 다르지만 오늘 저녁에 MBC를 통해서 방송이 될 것은 뭐 막을 수는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겠다고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서정욱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이렇게 녹취가 된 성격이 다르더라도 뭐 달라지는 사안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그 명백하게 그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이런 데 공작에 가깝다. 그래서 이제 보도가 됐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위반 왜냐하면 이게 의도가 있으면 그 비방의 목적이 있거든요. 네. 선거 개입에. 네. 그럼 이게 제가 4가지 논거를 말씀드리면 네. 자, 첫째, 접근의 접근 자체가 이게 공작입니다. 뭐냐면 열린 공감 TV의 그 정대택 씨 보도 있잖아요. 정대택 씨는 이제 그 김건희 씨 어머니하고 동업자로서 오랫동안 이게 소송했던 분 아닙니까? 이분의 보도가 오보다. 따라서 이게 도와줄 것처럼 거짓되게 거의 뭐 우리 고기 잡을 때 떡밥 주듯이 이렇게 접근한 거 있잖아요. 접근 자체가 이게 그 의도가 불순한 이게 첫째 이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저도 이게 언론에 인터뷰를 엄청 많이 합니다. 사건 나면. 그러면 이게 어느 신문 누군데 취재의 편의를 위해서 녹음을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가 녹음하십시오. 이게 원칙적인 취재 윤리입니다. 이렇게 몰래 다 이게 녹음을 한다? 이번에 대선에 보면 전부 이게 녹취가 너무 많은데 우리 헌법에도 이게 자유롭고 비밀스럽게 대화할 권리, 이게 사생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몰래 녹취하면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이게 두 번째, 고지 없이 녹음한 거, 이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언론에 취재를 하면 바로 이게 보도를 하죠. 이렇게 보도 시점을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여론 지지를 봐가면서 이게 언제 폭로할까? 이걸 이게 상향, 이게 공작 아닙니까? 취재를 했으면 바로 보도를 해야지요. 이게 바로 저는 세 번째 공작의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본인들, 저는 이게 유튜브라 보는데 본인들에게 인터넷 언론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언론사가 취재한 걸 다른 언론에 줍니까? 자기 언론사가 취재한 걸 특종으로 자기가 안 하고 이게 다른 언론사에 팝니까? 이게 바로 공작 아니냐 말이에요. 더 강한 영향력이 있는 이게 공중파에 넘겨가지고 타격을 주겠다. 이런 의도 아닙니까? 네. 저는 이게 4가지를 볼 때 공작이 맞고, 따라서 이게 보도 가처분 여하를 떠나서 만약에 짜깁기나 악마의 편집이 있으면 공직선거법 위반도 될 수 있다 봅니다. 네, 야권에서 의심하고 있는 이 어떤 정황에 대해서 또 개인적인 의견과 함께 같이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비판적으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교수님의 견해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적 대화라고 지금 국민의힘은 얘기하고 이두아 이제 단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적 대화라고 그러면 법원이 공개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이미 이게 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취재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공개를 이제 허용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이것이 뭐 불법적으로 지금 취재가 된 것이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서울의 소리 기자가 본인의 어떤 매체가 어디고 기자 신분이고 그리고 이름이 뭐다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뭐 상대인 김건희 씨가 이 일종의 이제 인터뷰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후보 부인이 예컨대 53회에 걸쳐서 7시간 45분 동안을 한다. 저는 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행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길게 한다 그래도 후보 부인으로서 당연히 후보에게 유리한 거, 후보의 장점, 뭐 그걸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데 왜 이거를 내용을 걱정하죠? 걱정할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녹음하신 분에 대해서 뭐 법적인 조치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인 이준석 대표는 자동 녹음한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이 대화를. 그러면 녹음하는 것이 뭐가 불법인가요? 자기의 어떤 대화를 하는 거는 요즘은 뭐 굉장히 일상적으로 돼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불법적으로 녹음했다.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보면 국민들이 판단할 몫인데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먼저 얘기하는 것은 좀 뭐 보고 얘기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 관련해서 법원에서도요. 개인적인 사생활 아주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거는 보도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사적인 대화가 포함돼 있다는 게 확실하고요. 아까 서 변호사님 뭐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공적인 관계로 만난 게 아니라 사실 사적인 관계로 거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끼 기사처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걸 악용해서 이 부분을 녹음을 하고 이 부분을 배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분 상대로 또 우리가 가처분을 하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냐면 사적인 대화를 녹음은 할 수 있어요. 그게 법률로 금지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상대방 동의 없이 배포를 하거나 유포를 하거나 녹취를 공개하거나 이런 거는 일정 부분 공익을 목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인용이 되지 나머지 부분 사적인 내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의를 얻지 않으면 금지돼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긴장감이 감도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좀 전해드리면 그러니까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심신이 피폐해진 후보자, 배우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국민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지점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그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지점이 있을까요? 저도 이게 원래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고요. 막상 이게 보도해 보면요, 이미 상당 부분이 다 기존의 SNS로 알려진 게 대부분이에요. 네. 따라서 저는 이제 크게 뭐 타격을 줄 수 있는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 측에게 이런 내용은 이게 없을 걸로 보이고요. 아마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제가 이제 역사적 경험을 보니까요. 옛날에 92년에 YS 김영삼 대통령 때 부산에 초원 복집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그때는 뭐냐면 이게 도청을 해가지고요. 불법으로 그때 여러 기관장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이 처음에 녹취록이 나왔을 때는 야 YS는 이게 이제 선거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게 엄청난 판문이 일었지만 오히려 이게 역으로 보니까 더 불법 도청에 대한 후폭풍 때문에 오히려 이게 단합대가 YS가 승리한 이런 이게 역사적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이게 정치 공작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게 또 이게 반대로 생각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저 유튜브 언론 직원이 저렇게 접근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공작으로 터는구나. 그럼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또 이게 김건희 씨가 정말 눈물로 진심으로 몇 번이나 사과를 했는데 지금 이게 너무 공격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이게 반작용 모든 게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여파는 좀 되게 지지율이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이번 녹취록을 계기로 뭔가 이걸 기회 삼아서 좀 총공세를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언론의 자유를 외쳤던 국민의힘이 오늘 MBC에 몰려가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법작용을 방해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려는 이런 행위는 사기 모순이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수원여대 교수 임용 과정이 공개 채용이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기회를 이거를 계기로 삼아서 이 김건희 씨에 대한 그동안 있었던 어떤 가족 리스크로 계속 불려왔었잖아요. 경력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한 번 더 치고 나가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세요? 민주당은 그런 부분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 부분은 오히려 지금 MBC에서 틀면 그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인 거고,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향후 5년 동안 무엇을 할지, 어떤 세상을 열어갈지 그런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극복해내느냐의 어떤 부분에 집중할 때 국민들이 더 호응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 녹취록 보도에 대해서는 한쪽 후보의 불리한 내용으로 추정되는 것만 보도하는 게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진중권 전 교수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혜경 씨의 녹음 테이프가 있잖아요. 그 이재명 후보의 녹음 테이프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인성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거든요. 라고 한다면 그것도 같이 틀어야 돼요. 형수에게 욕설하는 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차마 귀를 씻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을 만큼 험악한 얘기입니다. 이런 폐류를 어떻게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네, 자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국민의힘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이 김건희 씨의 녹취록만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좀 공평하게 서로 조건이 같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타당한 지적이다 이래 보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 가장 중요한 게 검증하고 알 권리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게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의 그 욕설이 더 알 권리입니까? 아니면 이게 그 김건희 씨 발언이 알 권리입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후보의 도덕성이 더 국민의 알 권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그 검증을 보더라도 어떻게 부인하고 후보하고 누굴 더 이게 철저하게 검증해야 됩니까? 저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서 그 형수 욕설도 다 털어야 되고, 무엇보다 또 20억 소송비 그 대납설 있잖아요. 23억. 녹취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검증입니다. 이거는 후보가 직접 변호사비 대납은 뇌물 아닙니까? 후보의 어떤 범죄나 또 이렇게 형수 욕설은 도덕성, 인격 수준 아닙니까? 이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김건희 씨도 물론 이게 공인이니까 어느 정도 검증은 필요하지만 후보가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는 결론적으로 욕설이나 이렇게 23억 녹취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공정하게 다 털어줘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MBC도 공정방송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래 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형수 욕설 관련 파일도 같이 틀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야권에선 주장하고 있네요. 국민의힘이 며칠 전에 MBC 앞에 가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제 박성중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4인 간의 대화를 왜 공개를 하고 왜 방송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그 당시로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가족들 간의 어떤 관계 속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사인들의 어떤 대화였어요. 그러면 박성중 의원 말대로라면 틀지 말아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틀어라. 이게 모순 아닙니까?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이제 지형적으로 불리할 것 같으니까 마찬가지로 틀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예컨대 그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법적인 어떤 조치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정치적으로 공세를 펼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인이냐 사인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공개 여부를 따지는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후보의 이 형수 욕설 파일 논란은 좀 시간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법원과 선관위의 판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두하 단장님, 이번 이 김건희 씨의 녹취록 공개와 비교했을 때는 좀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이제 이 재판과 관련해서 가처분과 관련해서는요, 이재명 후보는 그 당시 이제 성남일보에다가 이거를 인터넷 신문인가 이랬죠. 그래서 이거를 이거 풀지 마라, 보도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보도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후보자 비방의 목적이 있다. 이래서 받아들여지고 선관위 유권 해석이랑 관련해서 편집이나 하지 말고 그냥 다 틀면 된다. 틀 수는 있다. 근데 다 틀어라. 이렇게 됐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는데 이 김건희 대표의 이제 방송과 관련해선 지금 이게 후보자 본인의 게 아니니까 후보자 비방의 문제가 있을지는 내용을 들어봐야 알 수 있다. 근데 이 가처분 신문을 하면서도 MBC에서 이 7시간을 다 틀어주지 않았어요. 아, 그 녹음 파일을 다 안 녹음 들었군요. 파일을 네. 판사가 다 듣고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생활이 관련된 거는 하지 말고 뭐는 하지 말고 뭐는 하지 말고 뭐는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게 없어요. 녹음 파일이 7시간 뭐 몇 분짜리가 없어서 선관위 이걸 제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선관위가 이게 제출이 안 되니까 이걸 네. 판단을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그래도 일반적인 원칙론을 얘기를 해줄 수는 있을 텐데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지만 그리고 MBC의 항의 방문과 관련해서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MBC의 제3노조도 있습니다. 언론노조가. 거기에선 성명서가 뭐가 나왔냐면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또 한 번의 편파 보도를 우려한다. 이러면서 성명서를 냈어요. 그래서 이 성명서를 지지하는 방문인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정방송, 공영방송들은요. 선거 가까워지면 저희도 지금 이 섭외할 때, 발언할 때 되게 신경 쓰시잖아요. 두 분 앵커께서. 굉장히 그죠? 신경 쓰고 있어요. 굉장히 신경 쓰시잖아. 근데 MBC가 일방적으로 이재명 후보도 욕설 파일도 있고 우리 서정우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변호사비 대납 파일도 있고 김혜경 씨도 파일이 많다는데 왜 김건희 대표 파일만 트냐? 이 공정방송을 하려면 여기서도 우리가 분량을 맞추는 것처럼 이 탐사 스트레이트 가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이거 자꾸 우리가 홍보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이거 여기에 대해 시청률이 안 높았는데 높아질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럼 똑같이 분량을 맞추라고요. 근데 왜 분량을 안 맞춥니까? 그거 항의한 겁니다. 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측 서영교 의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공개가 안 된 김건희 씨의 녹취와는 달리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라 재유포는 비방적 성격이 높다. 그래서 방송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일부에서는 뭐 이게 내로남불 성격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 그 저는 뭐 알 권리다. 그러면은 사실 뭐 국민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행법의 후보의 어떤 비방에 해당이 된다면 이걸 틀지 못하게 하고 있는 법이 있어요. 그럼 지금 그 법을 바꿉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알 권리도 있지만 또 법이라는 것이 있고 지금 김건희 씨의 어떤 부분은 법이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방송할 수 있다는 부분을.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국민의힘이 어제 며칠 전에 이제 MBC 가는 거는 사실은 지난 여름에 우리가 이 가짜 뉴스 이제 처벌 강화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이 아주 전폭적으로 반대했어요.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알 권리를 지금 위해서 MBC가 그걸 공개를 하겠다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가가지고 압박하는 거는 일종의 이 알 권리를 어떻게 보면 억누르는 거 아닙니까? 지난 여름과 지금이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하려면 네. 같이 하라는 거죠. 같이라도 하라고요. 근데 같이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공정방송에서 위배되는 거죠. 네, 입장이 이렇게 서로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네, 이 녹취록 내용 관련해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내용이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흘러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내용 중에 보도하지 못하게 된 내용 중에 우리는 뭐 좌파였다. 조국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이 조국 싫어했는데 좌파들이 조국을 억지로 그 자리에 앉히는 바람에 우리가 대통령 보호하기 위해서 일을 벌인 거다라고 이제 김건희 씨의 녹취록에 담겨 있다라는 내용을 주장하면서 이 세 개의 문장 모두 황당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서 변호사님. 그리고 또 다른 글에서는 이 김건희 씨와 정경심 교수를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비교하면서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는 둘 다 이게 상당히 부적절하다 봅니다. 네. 좀 정리를 하고 가자면 이 내용 자체가 아직 그 녹취 파일에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된 겁니다. 이게 그렇죠. 정보지에 그냥 흘러서 나온 내용인데 이 사회 유력 인사가 본인이 SNS에 적은 만큼 저희가 전달해 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점이에요. 첫 번째 글이 지금 이제 이거 판결문에 보면 별지가 이게 공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우리는 좌파였던 이 글 자체가
공적으로 이게 확인된 게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떠돌아다니는 정보지 수준의 글을 가지고 조국 지금 이게 서울대 교수고 지금도 공인 중에 공이잖아요. 이런 분이 확인도 안 된 거, 팩트로 이게 확인도 안 된 걸 이렇게 글을 올려서 평론하는 이게 첫째 이게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긴 글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비유할 걸 비유해야죠. 어떻게 김건희 씨하고 정경심 그 범죄하고 이게 어떻게 같이 비교합니까? 이 녹취록에 보면 김건희 씨가 예를 들어 뭐 남의 표창장을 동양대처럼 위조했다든지 또는 이게 서울대 공인인구부에도 위조했다든지 이런 거는 이게 없잖아요. 지금 정경심 교수는 2심까지 일단 이게 유죄가 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조국 교수도 이게 기소가 돼가 재판 중에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미 검찰에서는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이게 범죄 행위하고 그다음에 그 김건희 씨의 이런 이제 행위 자체를 비교하는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다. 굳이 비교하고 싶다면 뭐 김건희 씨 논문에 문제가 있다면 조국 장관 논문도 그때 재심사 받고 뭐 어떻게 했잖아요. 이런 걸 이게 비교해야지 어떻게 정경심 범죄하고 저는 비교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범죄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3심 뭐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뭐 기소가 됐지만 아직 뭐 죄가 있다 이렇게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2심까지. 네, 2심까지 나왔고요. 자, 저는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논란은 김건희 씨에 대한 논란이었는데 조국 전 장관이 뭐 억울한 입장에서 썼겠죠. 본인도 오히려 더 이거를 소환을 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본인에게는 어떻게 뭐 유리할까요? 이게 여권 지지자들한테는 더 안 좋게 읽혀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김건희 씨의 여러 의혹들이 있잖아요. 뭐 박사 논문 표절이라든가 뭐 위조 경력 위조라든가 뭐 증명서 위조라든가 많은 의혹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본인의 어떤 가족에 적용을 시킨다면 사실 본인의 가족들의 어떤 상황은 오히려 더 경미할 수 있다. 억울하다. 이게 단지 수사가 됐느냐 안 됐느냐의 어떤 그 차이인 것이지 뭐 이런 어떤 억울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국 교수가 지금 이 국면에서 이렇게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뭐 친문 일부 단체들이 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경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어떤 이 SNS의 어떤 활동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흔들리고 있는 여권 지지자들에 대해서 그렇죠. 뭔가 이제 메시지를 보낸 결속력을 거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 기사도 그렇게 뭐 정확한 기사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아무래도 지금 가족들의 어떤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렇게 자중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분위기가 좀 묘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문 지지층 일부에서 윤 후보에게 조금은 호감을 보이는 듯한 그런 글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비슷한 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동안 오해해서 죄송하다. 그러니까 윤 후보에 대한 호감을 좀 밝힌 건데요. 자, 이두아 단장님, 지금 내부에서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지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일정 부분 박스권에 갇혔다고 보면서 사실 송영길 대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정권 교체를 어떻게든 끌어와 보려고 뭐 이재명 후보는 이 정부에서 탄압을 받아서 거의 죽을 뻔 이런 말 제가 지어낸 거 아니고요. 그냥 송영길 대표가 직접 한 얘기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죽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청와대 출신인 윤영찬 의원이라든가 또 이제 친문 그 핵심 의원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거든요. 아연 실색했다. 대표가 저런 말을 하다니 뭐 이러면서 사실 내부 분열이 있으면 좋지 않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또 일정 부분 또 반영된 거 아닌가 싶어요. 좀 전에 교수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저희도 이 현상이 계속 이어질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요. 근데 2017년에 네이버나 다음 양대 포털에 뭐 고마워요 문재인, 사랑해요 김정숙 이런 그 실시간 검색어 이런 문구를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리는 이벤트에서 가장 주축이 됐던 양대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근데 그 양대 커뮤니티에서 며칠 전부터 사실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가 사망하고 그러고 나서 김건희 대표 그 녹취록이 관련돼서 정보지라 그래야 되죠. 저희 정보지가 같은 날 돌기 시작했거든요. 저녁부터. 그러니까 이게 있고 나서 그 양대 커뮤니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철회하고 이재명 후보를 안 찍고 그냥 윤석열 후보를 어쩔까 했는데 기존에 이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야겠다 이런 발언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며칠 전에는 다음에서 1위가 검색어 1위가 스탬팬 계란말이라고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게 올라오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강성 지지층, 친문 강성 지지층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선언하는 일이 있기도 하는데요. 이게 일시적 현상일지 계속 이어질지는 저희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이런 녹취록, 녹취 파일 공개가 민주당 쪽이나 아니면 여권에 오히려 좀 지지자들을 흔드는 그런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용을 우리가 잠깐 언급을 해야 돼요. 그 내용 중에 지금 이미 나와 있으니까 뭐 원래는 지금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가 좌파였는데 조국 전 장관을 문 대통령이 싫어했는데 뭐 예컨대 그 친문 중심으로 해서 뭐 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통령을 보호하고자 뭐 이러한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다 그런 이런 정보제 글이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네. 지금 이 얘기 갖고 이 얘기가 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친문 지지자들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 얘기를 흐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 예컨대 진짜로 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싫어함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민정수석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리와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를 맡기고 그 사퇴 이후에도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갖고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녹취록으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녹취록 제보자 사망이 묻힐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망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빕니다. 입장은 우리 선대위에서 내겠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을 좀 아끼는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녹취록 관련해 20억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재명 후보는데 송영길 대표가 이 녹취록 전문을 3개를 다 들어봤는가 의심이 들고요. 만약에 들어보고도 이렇게 주장하면 안 들어본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녹취록 전문을 다 보면 저도 변호사 아닙니까? 옛날에 이태영 변호사와 이재명 후보를 연결시켜준 사업가 최모 씨가 있어요. 최모 씨하고 이태영 변호사하고 고인하고 이 대화 48분만 보십시오. 보면 변호사비가 뭐 착수금이 최소가 5천이고 신병일 때는 3억이 어떻고 계속 23억 쪽에 맞장구를 치고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근데 사업가 최모 씨가 조사받으러 가가지고 뭐 자기는 뭐 1억을 기부받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처럼 이렇게 둘러대는데 그렇다면 이게 고인이 피해자예요. 오히려 이게 이 변호사나 사업가 최모 씨가 그럼 이게 1억 뜯기 위해서 이게 고인을 속인 거 아닙니까? 누가 피해자입니까?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도대체 이게 조작이라고 하는데 그 녹취록 3개를 보면 조작이라는 거는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이 남의 흉내내가 하는 게 조작이고 또는 이게 악마의 편집에서 앞뒤 바꿔가지고 내용을 180 바꿔버리는 게 조작인데 그 3개를 들어보십시오. 어디에 조작이 있습니까? 조작의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조작 프레임으로 가는 거. 이게 저는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대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 뭐 좀 아쉽습니다. 이게 질문 자체가 되게 좀 조심스러운데 이 녹취록 제보자의 뭐 사망이 묻힐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픈 내용이긴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보면 뭐 공개된 그 고인의 마지막 CCTV 내용을 언급하면서 좀 이상한 점이 있다 그러면서 음모론 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애도를 표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또 사실관계는 또 사실 따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또 대선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녹취록을 보면 본인이 얘기를 하고 그 본인이 얘기한 거를 제보처럼 얘기를 해요.
다른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받고 한 사람의 어떤 이 사람의 음성으로서 녹음이 된 거라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 어떤 이 증거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본인의 얘기를 갖고서 이걸 녹음해 놓고선 이걸 제보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믿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 대화의 상대자인 최모 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서를 씁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빨리 수사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그건 검찰이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이재명 후보는 분명하게 이 변호사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억 5천이 조금 넘고 농협과 삼성증권을 통해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국민의힘이 취한 태도를 보면 굉장히 좀 사실 부적절한 태도를 취합니다. 바로 직후에 이준석 대표가 거의 사인을 추정하듯이 극단적 선택이라는 어떤 방향으로 감안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발언들이 이어지고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간접살인을 했다, 뭐 데스노트다, 뭐 살인멸구다. 그러면 그 정도의 단어를 쓸 정도면 사실상 증거를 갖고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그 한 시민의 어떤 죽음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수정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이 국가수가 너무 빨리 판단한 거 아니냐. 그러면 국가수 판단을 부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가 된 겁니까? 심리학자에서 이제 또 변한 건가? 뭐 저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됐고 거기에 공공기관의 어떤 판단에 의존할 때까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신중함이 필요하겠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순서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록과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저희는 야권 소식으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야권 단일화 후보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만 양 당은 상대방이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 나누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생각하기 이전에 저희가 당내에서 지금 추진하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는 홍준표, 유승민 이 두 분이 선거를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가 자신 있는 분야에서 도와주시는 것만으로 안철수 대표와의 모호한 단일화보다는 훨씬 더 큰 성과가 날 것이다. 모든 정치인이 다 때가 되면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못 만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지금 뭐 하도 언론이 뭐 단일화 운운 이렇게 하시니까 오해 소지가 있는 만남은 지금은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자, 이두하 변호사님. 뭐 단일화 생각 있는 겁니까? 윤석열 후보 측은 어떻습니까? 궁금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는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든 윤석열 후보 본인이든 공당의 대표로서 그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선택을 받기 위해서 계속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단일화 운운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건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나 우리 당의 지도부에서는 그 단일화 문제를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는 집중할 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상황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그런 건 아닌 거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국민이 선택하실 거라는 거죠. 국민이 또 국민들이 힘들겠어요. 이거 계속 지켜봐야 되는군요. 네. 네, 교수님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인터뷰를 보면은 자꾸 단일화를 언급하면 윤 후보 지지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단일화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을 했던데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는 단일화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본인들의 어떤 욕심 그리고 단일화 과정을 관리할 사람이 마땅치 않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두 후보 모두 단일화의 필요성은 굉장히 커요. 뭐 어떻게 하든 단일화하지 않으면 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노력은 필요한데
선뜻 먼저 나서는 자가 사실은 주도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아, 먼저 나서는 자가 내가 아쉬우니 해달라고 하는 거다 이런 그렇죠. 프레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프레임 속에 갇히기 싫으니까 먼저 좀 꺼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시인도 부인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다는 것을 언뜻 내비치는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안 한다는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 재보선으로 가면 서울시장 선거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 대통령 후보 안 나온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말 바꿨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50일 정도 남았는데 바꿀 가능성이 뭐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다 사실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냥 단일화하고 싶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안 한다 하고 하다가 또 하고 이런 당혹감을 왜 줍니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준표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죠. 본인 이제 SNS에 요즘 부쩍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조국 전 장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조국 수홍 논란이 경선 때 있었는데 오늘 아마 방송이 되면 좀 다른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올렸고 여기 단일화 관련해서는 97년도 대선 얘기를 하면서 이 이회창 후보 자녀 병역 의혹과 이인재 후보의 단일화 난제가 결국 대선 패배로 이어졌다. 그러니 윤석열 후보 처가 비리 안 후보와의 단일화 난제가 뭐 재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짚어줬습니다. 이두하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홍준표 의원의 이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회창 후보의 대선 데자뷰라고 하는 건 김대엽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치 공작 때문에 패배했다. 그리고 단일화를 못 해내서 품지 못해서 패배했다. 이런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계시는 건데요. 사실 또 어떤 평론가들은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신문의 사설은 보면 2002년 대선이 보인다라고 2002년 하는 대선. 네, 신문도 있고요. 그래서 또 어떤 신문은 2007년 대선이 보인다. 어떤 데는 2012년 대선이 보인다. 다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선이 다 보인다고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 유념할 거고요. 97년 대선에서 우리가 학습 효과를 얻은 거 이런 부분 주의할 거고요. 근데 어떤 결과가 될지 2002년이 될지 7년이 될지 12년이 될지 어떤 게 될지는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이 저 이제 50여일 남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진짜 50 몇 초일 수도 있고 50 며칠일 수도 있고 아니면 50 몇 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500년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정적으로 어떤 대선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깊어지는 단일화 논의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는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목소리도요. 안일화라고 못 들어보셨냐. 그러니까 안철수로 단일화 그게 시중에 떠도는 말이다라고 하면서 윤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 같아요. 서 변호사님. 앞으로도 이런 부정적인 견해를 쭉 이어갈지도 궁금한 대목인데요. 저는 이게 그래 안 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지지율을 최고로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 단일화를 이렇게 언급하는 순간에 지지율이 멈출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렇게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거는 지지율을 이렇게 최대한 끌어올리겠다. 이런 이게 전략적인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저는 단일화를 한다 봅니다. 안철수 후보가. 왜 그러냐? 저도 이제 그 안철수 후보를 제가 옛날에 여러 번 뵀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은 첫째 중요한 게 정권 교체입니다. 근데 단일화 없이 정권 교체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목표가 이왕이면 자기가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근데 단일화 없이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지금 될 수 있습니까? 둘 다 불가능하잖아요. 따라서는 단일화는 이게 지금은 전략적으로 부인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한다. 그럼 첫째 그 시점이 언제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설 민심까지 보고 설 민심까지는 본다. 설 직후에 설 직후에 단일화를 한다. 저는 이래 보고요. 서정욱 변호사의 대예언입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방식은 결국 오세훈 모델로 간다. 이 말은 이제 단일화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오세훈 시장 모델로 그냥 역선택 방기 조항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하고 그다음에 뭐 경쟁력이나 적합도 이런 거 묻지 말고 5대5로 섞으면 되거든요. 이게 오세훈 모델이에요. 이 방식으로 간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일화의 내용은 뭐냐? 이거는 제가 듣기로 단일화는 이게 서로 올 너싱으로 가지 말고 윈윈으로 가자. 이 말은 이게 승자도 패자도 없는 둘 다 승리하는 공동 집권으로 가자. 이 말은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가 이기더라도 안철수는 책임 총리나 또 몇 개 장관을 가지고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둘 다 승리하는 윈윈 이 내용으로. 그래서 저는 시점은 설 직후, 그다음에 방식은 오세훈 모델, 내용은 윈윈하는 공동 집권. 이게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의 저는 상당히 전략 마인드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 예언이 뭔가 서스트라다무스처럼 맞아 들어갈지는 저희가 설 연휴까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저희가 준비한 여론조사가 있죠. 그걸 보면서 서정욱 변호사님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가상 양자 대결입니다. 자, 이 내용 보시면 뭐 38.5, 46, 33.8대 47.3 가상 양자 대결이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아까 중간에 말씀하실 때 설 민심까지는 보겠다. 이게 혹시 그 사이에 이 김건희 씨의 녹취록과 관련된 어떤 여론의 변화 그런 것도 지금 살펴보고 있을까요? 야권 후보로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김건희 씨의 녹취록 방송 이후에 더 뭔가 증폭될 수 있다.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그렇죠. 결국 근데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되면 이게 본인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게 왜 그러냐면 김건희 씨 녹취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앞으로 돌발 변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본인은 가족 프리미엄이라든지 반프플랜 공약이라든지 본인에게 지지율이 특별하게 떨어질 건 없거든요. 본인이 판단하기에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으니 그런 게 지켜보겠다. 이제 그 첫째 자신감 하나, 김건희 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자신감이 바로 이게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 넣는 거예요. 그게 오세훈 모델이거든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아무래도 이게 그 여당 지지자들도 안철수 후보를 상대적으로 또 찍을 수가 있거든. 지금 여론조사나. 따라서 이제 그런 데서 자신감을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단일화 상황을 가정한 3자 여론조사를 하나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일 때 이재명 40, 윤석열 40이 심상정 8로 나오고요. 안철수로 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 38, 안철수 후보 45, 심상정 후보 6%로 나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지금 안 후보로 하여금 단일화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일화되면 본인이 더 승률이 높다는 것이 지금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 왜 내가 나서서 먼저 단일화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명확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3월 8일까지 단일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나 단일화가 실패돼서 정권교체 책임 본인한테 물리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책임은 권력의 크기와 비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103명을 갖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의 책임이 더 큰 것이지 어떻게 나한테 책임을 물릴 수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일화가 실패하거나 단일화가 아쉬운 부분도 모두 다 국민의힘이 더 그러하니 단일화하고 싶으면 국민의힘이 나서서 단일화 추진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뭐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단일화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안 후보에게 불리해요. 우리가 지난 대선도 그렇고 이번 재보선도 그렇고 이게 늦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제1야당 후보 중심으로 표가 결집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 때도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괜히 낮았어요. 마지막에 가서는 24%로 이기고 안철수 후보 21%였거든요. 이기고 승리로 이제 2등으로 끝납니다. 이번에 재보선 때도 사실상 초반에는 뭐 안철수 후보가 당연히 이 후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것이 뭐 말미로 갈수록 오세훈 후보에게 제1야당 후보에게 몰리면서 이렇게 후보가 결정이 됐거든요. 이런 어떤 추세를 본다면 안 후보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조기에 안 하면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교수님,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지금 보면은 이 언론사 뭐 특성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큰 이슈가 하나 터지면 모든 거에 거기에 이제 집중되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김건희 씨 녹취록도 저희가 그걸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단일화 이 국면으로 가게 되면 여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마 단일화 얘기로 모든 게 이제 지면들이 뭐 관심을 가지고 할 텐데 그러면 여권 입장에서는 선거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이슈를 잡아먹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일종의 블랙홀의 효과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합이 기계적으로 우리가 계산했을 때 합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지지율을 앞서게 될 경우에는 항상 부담스러운 어떤 단일화로 효과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단일화라는 것이 항상 그렇게 순탄하지 않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의 어떤 갈등, 불협화음 그리고 그 이후의 어떤 불투명성 뭐 이런 것들이 국민의 어떤 더 피로감을 더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이제 빼고 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그거를 빼고 나면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좀 지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네. 안철수 후보에 유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걸 받을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시기는 언제로 할 것이냐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어떤 이견이 표출될 수 있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과정이 오히려 이 국민들을 지치게 하는 그런 효과도 뭐 우리가 뭐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심상정 후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갑자기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칩거에 들어갔는데 아마도 이제 뭐 오늘 내일 조만간에 이제 다시 재개를 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뭔가 다시 시작한다면 엄청난 변화 혹은 쇄신이 필요할 텐데 변호사님이 보시는 앞으로의 변화 쇄신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제가 이제 뭐 논평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제 생각입니다. 네. 제 생각은 이제 한 3가지 이유로 이렇게 정체된 게 아닌가. 첫째는 이제 심상정 후보가 대선으로 이게 3번째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과거의 공약이나 내용하고요, 지금하고 이게 뭐가 달라지는지 이미 시대는 많이 변했어요. 그럼 이게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공약이나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 2번 출마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온 거, 이게 저는 첫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이제까지 이게 그 문재인 정권에서 과연 이게 정의당이 처음에는 데스노트로 잘 가다가도 또 이게 결정적일 때는 그 붙어버리거든요. 결국에 제가 보는 시각에는 우리 민주당 이중대로서 제대로 이게 정의당의 색깔을 보여주는가 견제하는 네. 이런 게 의문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근데 요즘 정책을 보니까 어떤 이게 포괄적인 진보 가치들을 많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너무 이게 약간 페미니즘 쪽으로 좀 치우쳐 가지고 좀 이게 그 진보 가치가 축소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지지를 해보기 쉽지는 않다 이런 봅니다. 네, 일부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는 서정욱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이런 판단, 평가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번째 순서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와 단일화, 심상정 후보의 행보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뭐 나누긴 했지만 계속 여론조사 얘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명 후보 얘기도 좀 해볼까요? 이두하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뭐 라이벌이면 상대방이라면 상대방이겠지만 그러니까 더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실 수 있겠죠. 30%대 중반 박스권에 갇혔다 이 얘기가 계속해서 지금 한 3주 연속 저희가 뭐 해드린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2030 여성 지지율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성한테서 사실 여성 유권자 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지지했던 2030 여성 지지층들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을 다 끌어안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정권 교체 지지율이 정권 연장 지지율보다 높다는 거 항상.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항상 높진 않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문제가 그럼 어떤 스탠스를 취해서 외연 확장을 해야 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끌어올 수 있는 표는 다 끌어온 것 같아요. 다 끌어왔는데 이제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과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스탠스를 명확하게 취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송영길 대표 같은 사람이 정권 교체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짝퉁으로라도 약간 정권 교체 지지율을 좀 끌어올까 이런 생각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그 선을 긋는 얘기를 했었죠.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 시절에 이재명 후보는 탄압을 받았다. 그 민주당 여당 대표가요 다른 정치인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탄압 우는 이런 표현 잘 못 쓰거든요. 그리고 거의 죽을 뻔했다 이런 말을 쓰시는 걸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떻게든 선을 그어서 정권 교체 지지율을 좀 끌어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친문의 반발이 워낙 크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더 싫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른 중도 외연 확장 가능성은 이재명 후보의 한계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정권 교체와 관련된 뭐 여론조사 결과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 지지도 관련된 여론조사 저희 제작진에서 뭐 이 내용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추후에라도 이렇게 올려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 송영길 대표도 나서서 차별화에 좀 방점을 찍은 얘기들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뭐 탄압받던 사람이라든지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거라든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차별화가 어떻게 보면 외연 확장 또 중도층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의 박스권을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의도적인 차별화는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현 정부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차기 정부에서 좀 이제 보완을 하고 개선시키고 뭐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내재된 차별화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현 정부의 어떤 문제로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 이 부분을 사실상 뭐 개선시키는 정책들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정권 교체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다시 이제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0%를 못 뚫고 있다. 뭐 이 얘기인데 저는 지금 우리 역대 선거를 쫙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어요. 네. 60일 전에 네. 그 기준으로 해서 본다 그러면 40%를 넘는 지지를 보였던 후보는 딱 한 명뿐이 없습니다. 이명박 후보. 네.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박근혜 후보도 40%가 안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40%가 넘어간다는 거는 유력의 영역이에요. 거의 당선에 아주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의 이두화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권 교체 요구는 아직 살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정권 교체를 해서 우리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야당 후보가 있을까? 그러니까 야당 후보에 대한 확신의 부족. 뭐 이것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여론조사를 바꿔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의 현상에서 본다 그러면 여전히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 선전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TV 토론의 어떤 상황에 가서 정책의 어떤 이 비전 그리고 그런 실천력 이것과 이제 맞닿아진다면 40%를 뚫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또 지지율 조사한 것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지? 보면 조사 일시 그리고 조사 기관도 같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은 정반대로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실 겁니다. 하나는 이재명 후보 37, 윤석열 후보 28,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 32.8, 윤석열 후보 38.8. 다릅니다, 이두화 변호사님.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선 여론조사가 진짜 정말 너무 많이 나와요. 저희도 혼정이란 사실 뜻인가요, 이게? 저희도 이걸 이렇게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 여론조사가 많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전화를 받는 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피로도가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로 사실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세를 보고 이 여론조사 뭐 한국 리서치 같으면 지난주에 어땠는지, 지지난주에 어땠는지 이걸 봐야 되지. 같은 기간에 쏟아져 나왔다고 하더라도 단순 비교를 하는 건 저희가 항상 어렵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너무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할 수가 없고요. 이제 추세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응답층이 또 어떤 분들이 이 전화를 많이 받아주셨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바뀔 때가 있어요. 질문과 응답층과 응답률이 질문 굉장히 더 문항하고 중요하죠. 모든 게 이제 이게 디테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항상 참조를 할 뿐이지 일희일비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좀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40여일 남으면 이게 좀 고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설 전후로는 이 부분이 한번 이제 형성이 되고 나면 그렇게 쉽게 안 바뀔 거다. 설 이후에는 안 바뀔 거다. 이런 생각을 보통들 하고 계시고요. 그 부분에서부터는 저희도 아주 유념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이걸 참조만 할 뿐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누구를 지지하는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47.3이고요. 윤석열 후보 35.1,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는 0이고요. 안철수 후보 3.8입니다.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이 조사 결과를 해석하시는지요? 뭐 이것만 보면 이제 그 지지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심상정 후보가 0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안철수 후보도 지지도보다는 상당히 낮게 나오고 점이 있고요. 저는 이 당선 가능성은 예측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결국 이 지지도가 중요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그 지지율이 박스권 돌파가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게 3명 때문에 저는 그렇다 봐요.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한 명은 안철수, 그다음에 나머지는 심상정이에요.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을 돌파하려면 결국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기해서 중도로 진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딱 애매한 지지율에 예를 들어 이제 한 35에서 40 왔다 갔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대왕처럼 한 55, 60이면 쉽죠. 근데 딱 차별화를 하기에도 좀 이게 지지율이 애매하고 그러고 이게 개성을 나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되고 이게 첫째 딜레마. 이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중도에서 큰 방파제를 딱 치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럴 건데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유연성 전략으로 중도로 진격하려 해도 안철수 후보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좌쪽으로 수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 뭐 한 옛날처럼 6, 7% 이래 놓으면 단일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2, 3%밖에 안 되니 이쪽도 안 되고 따라서 당분간 박스권 돌파가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최대 승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설 전, 설 이후에는 뭐 거의 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다 해주시고 있으니까 설 전의 최대 승부처 TV 토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당이 합의했습니다. 보시죠. 설 연휴 전 양자 TV 토론을 시작하기로 한다.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현안을 토론한다. 교수님 어떠십니까? 뭐 거의 대장동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의 약점을 이제 집중해서 질의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너무 늦게 지금 TV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또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TV 토론을 통해서 후보들의 역량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잖아요. 그런 기준,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합의했다는 것은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 장면 속에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가장 내세우는 정책이 뭔지, 5년, 향후 5년 동안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한 전략이지 상대의 어떤 약점을 계속해서 이제 파고드는 뭐 이런 것들이 국민 눈에 그렇게 좋게 비춰질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저희도 그 주에 있을 뉴스데이 라이브에서는 정책과 공약이 어땠는지 비교하는 그런 뉴스를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토론에 대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거대 양당의 일방적인 횡포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반발하던데요, 이두하 단장님. 예, 이제 사실 그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그 토론회는 네.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초청을 하거나 네. 아니면 선관위에서 하거나 하는 경우에 이렇게 제한이 돼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토론을 하는 건 그냥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하는 토론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무 규정이 아닌 거예요. 뭐 5%가 넘는 지지율을 받는 후보는 모두 포함시켜야 된다. 이게 의무 규정으로 이 양 당사자를 기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양 당사자가 방송사 주체나 아니면 중앙선관위에서 하는 토론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협상 실무자를 정해가지고요. 그 협상 실무자들끼리 합의해서 국민들이 검증할 기회를 더 늘려드리겠다.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좀 토론회를 많이 하도록 하겠다. 이런 서로의 합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의무조항은 아니어서 안철수 후보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차가 지금 뭐 있긴 하지만 거의 뭐 1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히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관심도 안철수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런 거 듣고 싶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안철수 후보 이렇게 나오는 것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토론하는 목적이 검증하고 알 권리죠. 그러면 이게 국민의 15%가 넘는 국민이 안철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안철수를 이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는 아마 둘이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 안철수 후보가 끼면 1대2가 될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께 제가 제안 드립니다. 윤석열 후보가 가장 강조하는 게 공정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 빼고 둘이 하는 게 공정입니까? 그게 정의고 상식입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가 먼저 통 크게 안철수 후보도 끼워서 우리 3명 합시다. 이렇게 제안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요구를 하셔서 놀랐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 인사는 아니신데요. 그렇죠? 그게 공정하다는 네. 네, 마지막 순서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와 설 연휴 전의 토론의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든 기초가, 기본이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스포츠도 공부도 투자도 이 기본이 탄탄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78세의 나이, 58년간의 연기 생활 끝에 골든글러브를 품은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도 기본을 말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자랑해왔던 K방역은 기본 방향을 잃은 채 우왕좌왕하더니 이제는 차별 방역이란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에선 마트나 백화점에서 방역 패스가 당분간 필요 없게 됐지만 서울 밖은 안 지키면 과태료를 묻니다. 같은 나라, 같은 땅에서 시행되는 정반대의 방역 대책인 거죠. 국민으로서 불공평한 거예요. 다 똑같은 국민이에요. 서울 사람만 사람이고 경기도 사람 아닙니까? 더 똑같이 해야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제약. 정교하지 못한 데다 국민의 기본권과도 균형을 맞추지 못하니 제동이 걸린 겁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은 이렇게 기본부터 흔들리게 됐습니다. 나라 살림은 더 가관입니다. 세금이 얼마나 거칠 것인가. 이 세수 축에는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정부의 기본 중 기본에 속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세수 오차가 60조 원에 육박할 거라고 합니다. 물론 세입을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수 오차율이 20%를 훌쩍 넘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가계부를 처음부터 잘못 썼으니 살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기다 정치권은 세금이 더 많이 거쳤다고 옳다구나 공돈이 굴러 들어온 것처럼 선심성 퍼주기에만 골몰할까 걱정부터 됩니다. 나라 빚이 1,000조 원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선 엿새째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추가 붕괴 우려로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콘크리트를 졸속으로 굳혔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앞에 기본은 없었던 겁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답은 기본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만 하면 중간은 합니다. 지금까지 화나유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6명으로 완화됩니다. 현재 오후 9시까지인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됩니다. 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의 선지급 신청이 이번 주 수요일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이번 달 16일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입니다. 올해부터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되는데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하면 됩니다. 올해 1인당 환급액 궁금하실 텐데요. 평균 65만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번 주 금요일 출범 1주년을 맞이합니다. 김진욱 처장의 기자 간담회 없이 기념행사도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자, 홍앵커. 아침엔 그렇게 춥지 않던데 낮엔 어떻습니까? 네,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 낮 기온 영하 1도고요. 수도권과 강원도도 한낮에 영하권입니다. 곳곳에 내리던 비나 눈은 이제 뭐 그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내린 비와 눈의 양이 좀 적어서요. 건조함을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동쪽 지방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화재 사고 없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 궁금합니다. 네, 내일부터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다시 찾아옵니다. 내일 중부와 경북, 제주도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눈이나 비가 옵니다. 이번 주 내내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며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운 한 주가 되겠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